그런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반영은 안 돼요.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지난 시간에 저희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 통화량 폭발 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변 분들의 반응은 셀사이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 얘기 했었어. 또 그 얘기 하니?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통화량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과거하고 다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의 피드백은 이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거 부작용 없냐? 이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야,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인 거죠. 이번에 리세션이 왔어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경기 침체가 오면 움츠리면서 내가 돈 빌려준 거 내놔. 그렇죠. 내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나중에 떼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오히려 돈을 더 빌려주는 거죠. 막 그게 정부에서도 돈을 더 쓰고.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는 추후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후대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거는 맞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 지금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걱정을 좀 미뤄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유를 들자면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을 꺼야 되잖아. 그럼 막 소화기로 이렇게 막 끌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소화기로 끄면은 이거 저거 깨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불부터 꺼야지. 일단 끄는 거잖아요. 이거 소화기로 막 뿌리면은 막 저거 깨지고 뭐도. 근데 그거 깨진 건 맞지만 이게 다 불이 다 꺼지면 그때는 이제 뒤돌아보니까 야, 이거 부채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이 정도야?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걱정을 그때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깨지고 이런 거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습니다. 부채 말고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구조 조정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은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회사채 금리가 엄청 낮아져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망하는 회사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진짜 망하는 회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그 이유는 연준이 회사채를 사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연준이 회사채를 사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사준다고 했냐면 7,500억 달러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연준이 얼마나 샀는지 봤더니 40빌리언밖에 안 샀어. 그러니까 40억 달러밖에 안 샀어. 살 생각 없나?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군요. 이거 못 사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7,500억이라는 그 돈은 진짜 살 수 있는 돈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연준에 있는 PMCCF, SMCCF 어려운 용어지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보면 FAQ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자, 연준에서 이거 회사채 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놓은 그 FAQ만 80페이지. 질문이 많다는 얘기네요. 질문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연준이 다 준비를 잘 끝내놨다는 얘기예요. 7,500억이 뻥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심이다. 그러니까 너 진심이네.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회사채를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번에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이것저것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이 뭐 금도 사고 뭐 또 제일 많이 산 게 뭘까요? 회사채입니다. 왜 살까요? 연준이 사준다고 하니까. 근데 신흥국 회사채는 살까요? 하나도 안 사요. 자기들 것만? 네, 그러니까 냉정한 거죠. 돈은 냉정해요. 저는 돈은 늘 냉정하고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미국에 있는 회사채는 엄청 많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투자 관점에서 얻어야 되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구조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좀비 기업이 양산된다 이겁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거는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금리는 어떻게 내면서 버티는 원금을 갚을 능력은 향후에도
진짜 어려울 것 같지만 금리는 너무 낮아져서 이자는 내는 회사들, 내고. 그러니까 좀비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근데 이게 제가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116만 개의 기업을 조사해가지고 유럽에서 좀비 기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늘어나는 거랑 반대해서 낮아지는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예요. 좀비 기업이 많아지니까 그냥 막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물건이 나오는 물건이. 거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나오는데 경기는 안 좋으니까 물건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 문제는 또 양극화의 문제가 있어요. 양극화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연준의 여러 가지 그 총재분들이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클리블랜드의 메스터 총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분은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아주 야 몸만 좀만 있으면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되게 특이한 게 슬프다. 너무 슬프다 이런 말씀을 그 매파가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고용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고용이 많이 빠진 거를 내가 그 임금 수준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임금이 제일 낮은 분들이 제일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고용이 40%나 빠졌어요. 최빈층에서 임금이 제일 낮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슬프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양극화가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졌는데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회복되더라도 이게 이제 그 평균 임금이 올라가기 또 어렵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도 또 디플레이션 요인입니다.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를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사실은 맞아요. 너무 오르고 있죠. 맞아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최빈층 그러니까 그 임금이 가장 낮은 분들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고용을 500명 이상 하는 회사랑 10명 이하를 고용하는 회사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의 비중을 따져봤더니 500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문을 닫는 회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들은 코로나 왔다고 문을 닫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그런 아주 영세한 기업들은 문을 정말 많이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영세한 기업들은 GDP 계산할 때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해 GDP가 뭐 예를 들어서 7%가 빠진다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반영은 안 돼요. 어차피 상장 기업도 아니고 상장 기업이 아니잖아. 근데 물론 이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이분들이 소비를 못해서 얘네들이 만드는 물건을 못 사주고 이렇게 쿠션 해가지고 가지. 근데 여기선 주가는 이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건 이것까지 포함한 얘기고 주식은 대표성이라는 게 이걸 전체 대표하는 게 아니고 상장 주식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경기에서 주가로 가는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좋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GDP 성장률이랑 주가 수익률이랑 계산해 보면 관계가 없어요. 되게 웃기게도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경기가 좋아야지 주가가 좋지 이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럼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겠지. 자, 매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마진이 좋아지 이익이 늘어나겠지.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좋겠지. 이거죠. 경제가 좋아지면 매출이 늘어나지. 여기서도 불확실성이 있고요.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좋아지고 여기도 불확실성이 있고 이익이 늘어나면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려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 근데 우리 빅테크라는 하는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졌지만 매출이 늘어나요. 이런 거 안 쓰던 애들이 이런 거 쓰면 넷플릭스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출이 늘어나요, 오히려. 자, 이익 측면에서는 마진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비 기업이 많은 산업에서는 마진이 안 좋아져요. 하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뉴 기업들에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뭐 우버니 뭐 이런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또 주가로 가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이 곱해져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도 또 달라져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주가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가는 길에서 불확실성이 많아서 이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가가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좋은데도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영향이 이거면 이거다 A면 B다 이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시장의 지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 S&P 500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표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와 과거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커진 것도 맞는데 경기에 민감한 애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가가 좋아져야 되는 애들이 더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애들은 진짜 그래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비중이 너무 작아졌어요.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엄청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막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안 좋은 거는 사실 경기 민감주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의 비중이 너무 작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주식시장이 경제를 설명하는 건 맞지만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특이한 케이스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가 안 좋지만 주가가 좋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통화량 폭발하고 또 주가를 연결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서 주가가 좋다 뭐 이런 거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주가가 좋다, 유동성 랠리다, 뭐 이런 부분들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금리로 설명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설명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키팩터는 금리예요. 그리고 유동성은 결국은 금리로 연결이 돼서 금리가 밸류에이션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경제는 안 좋은데 주가는 좋은 그 세 가지 이유 짚어주셨는데요. 그 이유들의 근거를 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떨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이유가 계속 간다면 주가는 계속 좋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주가는 어닝, 기업의 실적의 함수고 그리고 금리의 함수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봐야 되는데 어닝은 빠져요. 근데 금리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금리는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FOMC를 했지만 이게 올라오기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닝이 만약에 여기서 좋아진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